안녕하세요. 잘 보셨고요. 잘 보셨고요. 자, 오늘은 30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30회 때는 문제가 좀 쉬웠고요. 법령 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대단히 쉬웠어요. 실무 쪽에서 사례형 문제가 쭉 나왔기 때문에 한 6개 정도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30회는 대단히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왜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실무 쪽이 어려웠다고요. 실무 쪽은 최상급 난이도. 그러니까 실무 쪽이 최신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례형으로 계속 내기 때문에 이쪽을 여러분들이 득점을 해줘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쪽은 오늘은 어렵지 않았어요. 실무 쪽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요. 공인인증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종합 문제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뭐 답은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는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거 아주 최신의 아주 잘 내는 경향이죠, 이거. 잘 내는 질문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소속이 돼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수공사다. 맞죠? 그래서 수공사 맞고요. 그럼 2번 지문도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그럼 야도 수공사 맞죠? 그래서 아주 최근에 잘 내는 지문이었고요. 3번 지문은 판례였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OX. X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자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준말이 공범.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이거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죠. 그래서 개공은 다른 개공의 수공이나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어떻게 돼요? 필취 앤드 1-1이다. 다음 5번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당한다. 그래서 지역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맞죠. 이것에 알선을 했어요. 그럼 중개대상 권리에 대해서 알선을 했다. 중개에 해당하는 거 맞죠? 이것도 최신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요 3번 지문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아주 잘 내는 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쉽게 맞췄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중개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게 조금 특이했어요. 30회 때.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미체계로 강물 아니라는 거 알죠? 잘 내고 있고요. 온천수 물이죠? 당연히 아니고 금전채권도 아니고 점유도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였습니다. 모두 아니었어요. 정답 5번이었고 쉽게 골랐을 걸로 역시 보입니다. 30회 때 이걸 갖다가 점유권으로 냈으면 대단히 위험했죠. 이건 소송감이었어요. 점유권으로 냈다면. 점유로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점유는 사실상의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대상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보는 게 통설이고 저도 이 견해에 동조합니다. 점유권이 되느냐 혹시 만약에 시험에서요 점유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답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점유권을 만약에 내면 된다 해야 돼 안 된다 해야 돼? 안 된다 하세요. 그냥 점유가 안 되니까 안 된다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데 점유권을 혹시 내면 이건 소송감이에요. 무조건 소송. 우리 대법원은요 점유권의 이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 들어가면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요즘은 애매한 건 절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럼 넘어갑니다. 3번 문제요. 이제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정책심의위원회 말씀드렸듯이 32회, 33회 때 연타석 출제했어요. 원래 이 문제는 딱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에서 냈어요. 올해 쉴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래도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요게 체크 포인트예요. 맞고요.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 이거 포함은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원수 정할 때 위원장은 무조건 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포함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지문이 딱 하나가 있죠. 어디서? 그렇죠. 법인의 등록 기준. 그러니까 그건 기억해야 돼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는 대표자 제외죠. 거긴 포함이 아니에요. 거기가 유일하게 제외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포함이에요. 네? 그럼 포함하여 7명, 11명 기억하고 있죠? 18로 기억했습니다. 그럼 맞고요. 다음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했다. 그럼 용역을 수행했다, 감정을 했다, 대리했다. 그 임원이 뭐 배우자 관계가 있다,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 모두 관련자죠. 그러면 이거 제척사유에 해당된 거죠. 그러면 여기 제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이 회피해 줘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촉할 수 있죠. 누가 해촉할 수 있다? 국장이. 국장이 해촉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하시고. 자, 4번 갑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OX, X. 여기는 위원장을 누가 한다? 국토부제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죠.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지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4번 정답이 됐어요. 틀렸고. 5번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맞죠. 그러면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암기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일단은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내면 이 지문은 일단 오다 X다? X.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위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호사직에 있는 자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를 갖고 될 수 없다라고 내는 거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그죠? 여기는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가 그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이게 연임 규정이 없는데 그 우리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있죠.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거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내버리면 이 지문은 오다 X다? X다. 이렇게 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특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 이것도 가끔 잘 묻는데 그럼 심의 의결 사항은 뭐가 냐면 먼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하죠. 그러면 요 사항을 여기서 결정을 심의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이거 팔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 팔로 규정이 있는 것은 요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기억나요? 중개 보수의 변경을 한다. 그럼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맞죠? 다음에 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기억나요? 그래서 이것도 심의사항이고 나머지 기타 의결사항이 뭐가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럼 여기 의결 거치게 돼 있죠. 기억나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여기 의결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대평가 방식으로 간다. 그럼 이거는 의결사항이다 아니다? 의결사항 맞죠? 그죠? 이런 것들 의결사항이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위원장이 정하는데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위원에 대해서 저 위원 빼달라고 기피 신청 들어왔어요. 그럼 기피를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의결사항 맞죠? 여기까지. 이번에 세부 공고 나오면서 아무 얘기 없었죠? 상대평가 얘기 제가 없을 거라고 그랬죠? 이미 얘기가 이게 상대평가 결정을 했으면 얘기가 흘러나왔어야 되거든. 정책심의 의결사항이니까 소문이 났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연말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부가 예측이 불가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냥 훅 지나가다가 차 키 꽂다가 시동 걸다가 이거 상대평가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학교 가면 되잖아 그냥.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자격 시험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33회 때도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3회 작년 시험에서도 정책 심의를 물어봤거든요. 시험 제도를 또 물어봤어요. 그 문제를 다 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작년 시험에서는 이게 순서였거든요. 정책 심의를 쉬고. 근데
30회 때도 두 문제를 다 냈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미리 정책심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거쳐야 되죠. 우리를 너무 무시한 지분이고 2번입니다.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이 국장이에요?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2번입니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거 국토부 장관에 제출한다. OX, X. 국장이 아니고 시도의사죠. 정확하게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이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는 수수료 내는 거 맞죠? 자,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 교부가 나왔어요. 국장 틀렸죠? 이런 지문이 안 보이시는 분은 오답노트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바꾸는 지문이 있죠. 그러니까 국장이냐 시도의사냐 등록관청이냐 이걸 바꿔내는 지문들 즐겨하는데 이런 지문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면서요. 지문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떴죠. 그럼 밑줄 긋고 체크하면 돼요. 이건 공법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공법은 주체 잘 바꿔내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주체를 바꿔내는 걸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밑줄 긋고 체크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응시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합니다. 맞았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야는 이 5년 동안 응시는 못하지만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조원 근무돼요. 근데 시험을 못 보는 자가 자격 취소를 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 못하죠. 근데 야는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중개 보조원은 될 수 있죠? 역시 될 수 없다. 얘는 둘 다 걸렸죠. 그래서 근데 시험 부정이자는 5년 동안 시험은 못 보지만 보조는 될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해는 일단 해두셔야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험 공고 나가죠. 그럼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한다. 그래서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고요. 세부 공고를 시험 시행 전 며칠까지 한다? 90일 전까지. 어디다 하느냐? 이것도 틀렸는데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해놓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정확하게.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정답은 시험제도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갑니다. 개설 등록의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그럼 뭐가 빠졌느냐? 지금 등록 기준이 빠졌죠, 문제가.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빠졌어요. 결격으로 바로 넘어갔거든. 정답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되는데. 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공사법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얼마 이상? 300 이상.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면제. 자, 그러면 집행 종료가 나왔어요. 집행면제가 나왔다. 몇 년? 3년.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럼 결격이고요. 자격 취소가 나왔어요. 그럼 몇 년? 3년 지나야 됩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꼭 체크해야 되죠.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처분 당시가 아니다. 그래서 역시 결격이고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격사유 아주 문제 대단히 쉽게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결격사유 기억만 살려볼까요? 우리 제한능력자 3명 다 결격이죠. 그러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결격.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죠. 그럼 개인 회생 중에 있는 자입니다. 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파산자가 결격이다. 얘는 복권이 돼야 되죠.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 되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만 벗어난다. 맞죠? 그래서 이 4명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수형자 3명이 있는데 여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 집행이 면제가 됐어요. 그럼 몇 년? 3년. 3년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첫 번째 수용대에선 요대로만 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만기 석방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몇 년 잡아야 된다? 3년이죠. 이렇게 되고 이건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가석방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맞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이라고 나온 거예요. 특별 사면을 받는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만 지나면 끝난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렵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즉시 결격이 아닙니다. 없던 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즘 안 내고 있으니까 조문대로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에서 바뀐 게 집행유예가 바뀌었죠. 그러면 집행유예, 위법이든 타법이든 관계없이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결격인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었는데 유예기간 더하기 2년이 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서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자, 이 자는 결격기간이 몇 년이 된다고요? 4년이 된다. 꼭 명심하세요. 이건 간단하니까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은 행해년도 시험에는 물어보더라도 굉장히 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플러스 2년이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 나왔듯이 이 벌금형이 뜨게 되면 무슨 법 위반? 위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이고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결격이고 이때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수용자 3명 집중적으로 내는 부분이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럼 행정처분 받은 자 먼저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 공인인사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정지 기간 동안 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 이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죠. 자, 그다음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사유 발생 당시 임원사원이다, 처분 당시다? 사유 발생,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사원이었던 자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12명,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행정처분 받은 5명,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은 결격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길목을 지키자는 얘기가 있었죠. 등록 취소를 받으면 원래 3년이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사유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했다. 이건 결격이 아니다. 결격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됐어요. 그럼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치 사유 첫 번째죠. 그럼 기준 미달 등록 취소했어요. 이건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자고 했어요.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되면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결격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가죠. 올해 이쪽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중개사무소, 그다음에 겸업, 그다음에 게시, 명칭, 광고, 그다음에 고용인, 인장 등록, 휴표. 작년에 이 부분을 2문제밖에 안 냈어요. 원래 여기는 기본적으로 6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쪽을 집중적으로 낼 거니까 이쪽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자, 그러면 중개사업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기관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들 수 있다. 맞죠? 13조 1항 조문. 1등록 1사무소 원칙. 2번.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 되죠? 임시 중개점을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nd 1-1. 이중사무소도 똑같죠? 자, 다음 3번 갑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은 분사하면 둘 수 없죠? 맞고. 4번. 개업공사는 등록관 청원하기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의 지역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죠. 이거는 중개인도 마찬가지죠. 중개인도. 그러니까 중개인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중개인이. 그럼 이분은 연수구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죠. 근데 종로구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천시 물건만 중개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 물건도 중개할 수 있지요. 그래서 확실히 틀렸어요. 네?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법인개혁공사는 등록관청의 신고와 관할기업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네, 그래서 외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무소에 대한 기본 문제였어요. 사무소는 제일 잘 묻는 게 분사무소하고 중개사무소 이전이죠. 이걸 제일 잘 물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바로 지금 현재 표시 광고로 넘어왔는데 나머지 지금 30회 때는 분사무소하고 이전에 대해서 아예 묻지도 않았죠. 지금 문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해 지금 2개 다 출제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이거 올해. 그럼 분사무 설치 요건 꼭 기억해둬야 돼요. 분사무소는요, 주의할 점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는 거 알죠? 주된 사무소 외 시군구 외의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되죠? 예,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기본 요건 3가지가 이거예요. 이때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쓰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이거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설치 요건이 뭐가 더 있냐면 보증을 분사무소 둘 때마다 추가 설정해야 되죠. 얼마 이상? 2억 이상. 그래서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게 올해 개정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보증 금액이.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 교육 받고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맞죠? 이게 설치 요건이었어요. 신고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이전에선 주의할 점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야 한다? 10일. 그다음에 관할기업 외로 간 경우는 누구한테? 이전 후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맞죠? 그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 행정처분 행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서류 송부가 있죠. 서류 송부는 서류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서류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등사를 첨부한다고 그랬죠.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 근데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죠. 이걸 기억하시고,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가 있죠. 그럼 송부할 서류가 등등행으로 암기했어요. 등등행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등이 뭐예요? 등록대장. 등록대장. 이게 호적이라고 그랬죠?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지금 관련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올해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동사무소가 있는데, 공동사무소는 2가지만 딱 주의하라고 했어요. 공동사용코자 할 때 다른 계공에 승낙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유의하면 되고. 자, 이제 표시광고 올해 출제하겠죠, 뭐. 이것도. 그럼 표시광고 할 때 중개사무소 개공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을 모두 그런 거 그랬는데, 이게 공통사항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공통사항. 광고 나갈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뭐냐? 우리가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했죠. 성, 명, 소, 연 등으로 암기했어요. 이게 성명이죠. 명칭이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그다음에 연락처고, 이게 뭐다? 등록번호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라고 그랬죠. 이전 명시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개공이 명시할 사항을 위반하면 제재가 백과. 광고 위반했을 때는 백과죠. 자, 그러면 연락처 들어가는 거 맞고, 사무소의 명칭 들어가는 거 맞고, 소공의 성명 들어가지 않죠. 개공의 성명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리을.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죠. 인터넷 광고할 때는 물건에 대한 사항을 광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가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세요. 이랬죠? 자,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러면 종이 뭐다? 종류, 물건의 종류, 가격, 물건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거래 형태, 그다음에 물건의 소재지죠. 이건 중개사무소 소재지고 이거는 물건의 소재지예요. 그다음에 건축물이었다. 그 밖에 토지정착물이면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은 준공일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검사일 같은 표현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준공일이라는 건 알죠? 그걸 그렇게 바꿔내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방향. 이거 방은 방개수, 욕실의 개수. 맞죠? 방향, 방개수,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내진 설계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확실히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자. 틀림없이 중개보존을 끼워 넣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물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암기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럼 8번 문제로 갑니다. 겸업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그럼 게시, 명칭 다 빠졌죠 지금? 게시는 등자 보수사로 암기하고 있죠. 그럼 명칭에서는 주의할 점이 두 가지만 주의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명칭에서 주의할 점은 사무소 명칭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가 나와야 되죠. 중개는 공사무소 명칭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5개 광고물이라 나왔다. 5개 광고물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된다? 성명만 나와야 된다. 기억하고 있죠?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은 누구만 나와야 된다? 책임자, 대표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등록 관청.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만 딱 주의하면 돼요. 명칭 아주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겸업은 이거 관상차분 경2로 암기했어요. 푸는 요령을 지속적으로 연습했는데 관상차분 경2다. 자, 그러면 대행자가 들어갔어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낸다고 그랬죠. 그럼 상업용 건축 및 주택 가능하죠. 다음에 상담이 나왔거든요. 꼭 부동산 체크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나왔어요. 그럼 되는 거죠. 이용개발 거래 원한 상담. 그럼 개발업 직접 안 됩니다. 맞죠? 증권 투자 컨설팅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기법 중기업의 경영이 떴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개공이 나와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떠야 된다? 알선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꼭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뜨면 대행자가 나오면 주상만 낸다. 그 다음에 상담이 나오면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중기업 경영이 나오면 개공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 도배업체가 나오면 알선이 꼭 나와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어요. 제재 꼭 기억해야 돼요. 겸업 위반 제재. 임치고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점 명심하시고. 이 정도. 그럼 모두였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모두가 나오면 엄청 찝찝하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고용인이에요. 역시 작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고용인 개정사항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출제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고용인에 대해서는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자 체크포인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 두 가지가 체크포인트죠. 모든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2번입니다. 그럼 맞고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며칠 내에 신고된다? 1. 아주 좋았어요. 2번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내야 되고 이거 종료 신고에 대해서 위반 시의 제재 신고 위반 시의 제재가 뭐다? 백과가 아니고 이거 업정이라고 그랬죠. 종료신고 위반 업정이에요.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업무정지 한 달 먹는다고 그랬죠. 종료신고 안 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 입혔다. 그를 고용한 개공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연대 책임이죠. 예, 맞습니다. 이때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다음 4번입니다.
개공이 소공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개공사 및 소공사의 공사획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여기 나왔네. 게시가 나왔어요. 원본 체크해야 되죠.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돼요. 등자 보수사다. 그래서 원본 게시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원의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맞죠? 그럼 보조원은 고용신고 전에 교육받아야 되죠. 무슨 교육? 직무교육이고. 소공은 실무교육. 이때 고용신고 들어갈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맞죠? 다만 만약에 고용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럼 이때는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죠? 이때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고 이번에 개정한 내용 기억하고 있죠? 보조원수 제한 들어갔잖아요. 그럼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에 5배를 추가할 수 없다. 소공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에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거 보조원수 제한을 위반하면 제재 한 번씩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1, 피해 1-1 되게 쓰게 맞아요 지금. 그리고 나는 보조원이랑요 하고 고지하라고 그랬죠. 이거 고지 안 하면 500과 500만 원 들고, 이거 개공도 500과라고 그랬어요. 이때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요 점 한 번쯤 기억을 또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자, 중개보조원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출제가 이것도 역시 확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2번을 쉬었기 때문에 올해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인장 등록에 대해서는 딱 뜨게 되면 개인, 법인을 꼭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등록할 인장입니다. 성명 플러스 73이죠. 개인이 등록할 인장. 공인인증 개공 중개인 소공이 등록할 인장은 성명 플러스 73. 그죠? 이렇게 함께했고, 법인이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죠.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개인, 법인 구분하시고 등록 방법도 둘이 틀려요.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야 돼요. 나머지 여러분들 쉽게 구분하는데, 그 등록 인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변경 등록을 들어가야 되죠. 며칠? 7일 기억하고, 분사무 사용할 인장의 등록 어디다 들어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맞죠? 요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개공이 인장을 위반하면 제재가 법정. 맞죠? 소공이 인장을 위반하면 자격 정지. 요 정도. 그래서 인장 등록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법인인 경우에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이거 아주 잘 내는 질문입니다. 2번 소공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우리를 너무 무시한 불쾌한 질문이죠 이거. 일단 소공이 나왔고 업무정지 나오면 이 질문 무조건 틀렸죠 이거.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죠. 그것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일단 틀렸죠. 그래서 2번 정답 됐고, 3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의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맞죠? 할 수 있다고. 소공에 대한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알고 있고요. 4번 그러면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맞죠? 5번 질문 등록인장 변경했어요. 며칠 내? 7일 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참고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근데 요거 신고서 들어갈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그래도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것도 5. 하셨죠? 여기까지. 그럼 10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